네, 첫 번째 큐브는 왜 Y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이 당분간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와 관련한 추가 공소 사실이 1차 때 기소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공소 사실 동일성 여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재판에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재판부가 검찰 측에게 조목조목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밝혔습니다. 공소사실 동일성이 의문된다. 공범의 기소 여부 먼저 좀 확인을 해달라.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뭐 이것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유지하는 결정이 낫다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 결정을 보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합쳐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유지가 맞는 거죠? 일단은 좀 어려운 형사소송법상의 원칙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처음에 1차 기소를 했을 때 사문서 위조로 기소하고 2차로 기소했을 때 14개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1차 기소 당시에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 좀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한 면이 있었습니다.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이 굉장히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공소장을 변경을 한다는 겁니다. 공소사실이라는 것은 범죄,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적혀 있는 게 공소장이라고 본다면 현재 공소장을 변경해서 이것을 이 15가지 혐의를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해달라는 신청을 검찰 측에서 했었는데 열어보니까 처음에 1차 기소한 그 사문서 위조에 대한 공소사실이 일단 일시가 다른 겁니다. 2012년 9월로 처음 그 공소장에 적시됐지만 변경된 공소장에는 아예 2013년 6월로 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도가 다르잖아요. 네, 만약에 공소사실이 사실이 좀 다르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너무 다르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1차 기소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추가 기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 기소한 사문서 위조죄가 공소장 변경이 허가될지 여부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공소사실과 기소사실을 근거로 해서 병합 결정을 하는 것은 조금 일러서 피고인 측의 의견도 들어보고 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법률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가를 검토한 이후에 병합 결정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법원의 판단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작년에 범죄를 저지른 것과 올해 범죄를 저지른 것과 피고인으로서는 알리바이에 대한 증명을 그럼 언제 시점에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방어권에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행사했을 때 지금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일자도 틀린 거 아니냐. 뭐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는 있지 않지만 일부 방법도 좀 다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조차 법률적으로 공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합 여부는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재판부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다시 한번 김성훈 변호사께 지금 송 변호사께 설명해 주신 부분 다시 정리해서 여쭙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병합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피의자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상식에 의거하자면 그렇습니다.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유리하다는 표현이 나중에 그 양형을 우리가 선고를 받을 때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으면 형량이 늘어나니 이걸 합해서 병합을 하게 되면 형량이 뭐 줄어들거나 여타 유리한 부분들이 피고인 측에 있는데,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보면 검찰 측에서 이거를 이제 병합을 하겠다고 좀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 대목도 사실은 조금 의아스럽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소되는 내용 중에는 다른 사실관계도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재판부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 김성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변론의 병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추가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보통 추가 기소를 하면서 검찰 측에서 변론 병합 신청을 같이 냅니다. 실무적으로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그 피고인에 대해서 동일한 신급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하고 공정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병합돼가지고 하나의 형으로 선고가 된다면
되면은 예. 경합범으로 판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형이 선고가 되고요. 예. 물론 가중되긴 하지만요. 예. 별개 사건으로 판결이 된 경우에는 별개로 각각의 형이 선고가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론적인 거고요.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형법에서는 각각의 선고를 할 경우에는 만약에 하나의 형으로 하나의 재판에서 선고될 수 있었던 것이라면은 그것을 감안해서 형평에 맞춰서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리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예. 항소로 하면 항소심에서는 다시 병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검찰 쪽에서는 이례적으로 병합 신청을 한 부분은 아니고요. 예.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중에서 약간은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예. 병합을 하려면 동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동일성이 없어서 병합을 못 한다라는 문장은 좀 잘못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병합에 있어 가지고는 예. 동일성이 필요로 하지 않고요. 당연히 동일하지 않은 범죄를 전제로 하는 건데요. 이제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 동일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가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동일성에 대한 부분은 공소사실 동일성?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이 변경을 허가가 되려면 공소사실이 동일해야 하는데요. 예, 예. 만약 공소장의 변경을 허가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지금 기존에 기소된 내용의 공소는 취소를 하고요. 기소는 취소를 하고요. 예.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그럼 이 사건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병합이 불필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손 변호사께서는 재기소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맞습니다. 짚어주신 예, 건데. 그래서 어차피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에 따라서 병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다음에 결정되기 때문에 예. 먼저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부터 결정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 그 관련된 허가 신청서를 내라. 이런 예. 것이 재판부의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일단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이제 사문서 위조 사건의 공소 사실 그리고 동일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표창장 위조 관련 부분이 사실 기존 공소 사실과 내용의 그 차이가 있다는 게 그 앞서서도 짚어주셨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그 혐의 날짜가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날짜나 연도가 바뀌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까? 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발생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기억의 오류로 내가 예를 들면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데 진술이 2017년 8월에 내가 피해를 입은 것 같는데 나중에 확인했더니 뭐 그게 8월이 아니라 9월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시의 변경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근접한 일시에 무의미하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공소장 일시 변경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법원에서는 이 공소 사실에 대한 그 범행 일시만 변경하는 사건에서 판례들이 일시 간격이 길고 범죄 성부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 근데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로 공소장을 변경할지 여부는 가장 중요한 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방어권을 침해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시만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시간적 간격이 길고 밀접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변경을 했을 때 하나의 범죄로 기결되는 사건에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변경해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시만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이나 방법이나 피해자가 모두 다 변경이 되는 경우는 예. 새로운 사실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 정도에서는 변경 허가를 해주지 않는데 현재 법원에서 고민하는 지점은 일시만 변경된다라고 한다면 고민이 좀 수월한데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졌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소나 이런 부분에도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방어권은 실질적으로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고 그 검토에 있어서는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피고인 측에서 이 날짜 변경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예. 범죄가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2013년 6월 거를 방어해야 되는 기결에 이른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재판을 공소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근데 너무 다르다. 일시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르다라고 예. 한다면 이건 변경 허가 해줄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 기각 나올 수도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하실 걸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은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된 이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과 혼돈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그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 손 변호사께서 방법론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쉽기 위해서 어떤 방법에 좀 차이를 두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일시 예전에 그 표창장 위조가 정경심 교수의 사무실에서 그 스캔한 어떤 직인을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그 보도는 사실은 공소 제기 이후에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법과 관련해서 추후에 검찰이 보완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례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보통은 공소 제기 전에 모든 수사를 완료하고 예. 완벽하게 공소 사실을 만든 다음에 기소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인데 이런 네.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처음에 2012년 9월로 적시를 하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막바지에 다다르러서 수사가 다 맞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보강 수사로 일시가 수정이 되고 방법이 수정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소장이 변경돼야 되는 지금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데 검찰이 그 당시에 이렇게 일자도 틀리고 방법도 조금 오류가 발생하는 무리한 기소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직면을 예. 했었는데요. 예. 검찰로서는 그런 공소시효가 바로 지나는데 공소 제기를 해놓지 않으면 아예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시하고 수단이 조금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론이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나중에 공소 제기 이후에 나온 이제 여러 보도와 관련된 걸 종합하자면 뭐 이제 그 직인 파일을 오려가지고 어떤 아래 한글 파일을 옮겨서 붙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기소를 했을 때는 그때 이제 어떤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해서 논란이 됐던 그 부분이죠. 그때는 이제 그 공소장을 보면 날인됐다. 도장을 이제 직접 찍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뀌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네. 시점은 저희가 아까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도 역시 재판부에서 보기엔 이거 좀 정리가 필요한데라고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했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요. 예. 지금 기소가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추가 기소를 했고요. 그 내용을 공소장을 판사가 읽어본 겁니다. 예. 내용을 보니까 앞서서 이제 기소한 내용이랑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관계 시간적인 부분이나 방법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나서 예. 지금 검찰에서는 이것을 두 번째 추가 기소를 했다는 건 사실상 앞서의 공소 내용을 공소장 변경을 허가를 구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건데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봤을 때는 이게 변경이 가능한 거 봤는데 생각보다는 공소시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만큼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이게 변경 허가 여부를 그 변경이 당연히 허가될 것을 전제로 해서 병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 만약에 재판부가 이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검찰이 1차 기소권을 공소 취소까지도 할 수 있는 건지 또 이렇게 된다면 그 검찰의 초기 좀 무리한 기소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법원에서 만약에 그 판단하셔서 이건 공소장 변경 허가할 수 없다. 그럼 어차피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공소 취소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이고요. 예. 사실은 이렇게 공소 취소하고 공소 기각되는 것이 검찰로서는 굉장히 뼈아프죠. 그만큼 수사가 부실했다는 걸 방증하기 때문에 뼈아프긴 하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로서는 우리가 범죄 실을 그 당시는 2012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과잉 수사보다는 그래도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공소장을 변경을 허가를 받든 추가 기소해서 사문서 위조의 어떤 공소장을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기소를 하든 또 여러 가지 증거 관계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다툼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예. 검찰로선 하나의 난간 하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쟁점 중에는 이런 부분도 좀 등장을 합니다. 기소 후에 압수된 증거들은 부적법하다. 그러니까 즉 지금 기소한 뒤에도 압수수색했고 구속영장 발부하고 강제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적법성 문제를 재판부에서 지금 이게 거론을 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 뭐 대법 판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기소 후에 수집된 증거는 이거는 부적법하다 이런 것들이 그 판례가 있는 거예요? 네, 대법원 판례가 명시적으로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수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강제 수사가 있고 임의 수사가 있습니다. 예. 강제 수사는 소위 말하는 압수수색과 같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증거를 채취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소 이후에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라고 합니다. 당사자주의라고 합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관계자로서 예. 이제 쟁송을 벌이는 건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이후에 압수수색이라는 어떤 그런 강제 수사를 동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기소된 이후에 이제 압수수색으로 획득한 증거에 따라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고요. 예.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소가 된 이후에 계속 압수수색해가지고 확보한 것들을 증거를 제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 비해서 봤을 때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을 한 거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다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은 이 증거들은
기존에 기소한 사건에 관한 증거물로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대법원 판례의 취지도 피고 사건에 관해서 압수수색한 기소 이후에 압수수색한 것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건의 다른 수사들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지만은 기존에 기소한 사건에 그 이후에 압수수색한 것으로 해서 증거를 활용해서 제출하지는 않겠다라는 취지로 밝힌 것이라고 보시면 그럼 됩니다. 요 대목에서 제가 궁금한 게요. 아까 저희가 다시 기소하는 문제가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소를 취소하고 다시 기소한다고 하면 지금 이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사건에 수집됐던 혹은 증거들이 네. 처음에 이제 그 기소 시점 가장 첫 기소할 때 당시 시점 그 부분쯤에 있었던 증거라면 어차피 기소 이후에 그 확보된 증거는 뭐 쓸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네, 따진다면. 공소를 취소하게 된다면은 기존의 이제 공소 자체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이 사안에서 지금 이제 기존에 기소한 사건이 살아있는 사안에서 기소 이후에 압수수색한 것들을 이 사건에 관련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현재 살아있는 앞에 사건에 있어가지고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위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추가로 이 재판부가 이와 더불어서요, 피의자 신문 조서 등 증거 능력에 대한 의문을 지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면 검찰은 일단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은 없다, 뭐 위법성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향후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한 위반에 대한 피고인 측 변호는 굉장히 강도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 기소 후에 수집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고 우리 그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공소 제기 이후에 그러니까 형사 재판이 제기된 이후에는 모든 강제 처분의 권한은 수소법원 그러니까 그 재판을 배당받은 법원에 있다. 검사와 피고인은 동등한 이치이기 때문에 내 권한하에 어떤 강제 처분이 나가야 되고 강제 처분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압수수색 영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피의자에 대한 강제 소환 조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피의자에 대해서 공소 제기 후에 수사를 했는데 수사 과정은 저희가 확인해 보기 어렵지만 만약에 공소 제기 이후에 수사를 했는데 그것이 14개 범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진술 조사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증거 능력은 적법 절차 하에 이루어진 것이냐, 증거 능력을 부여해도 좋은 것이냐라는 논점이 새로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검찰에서 수사를 했을 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증거 능력을 다투는 사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모든 적법 절차를 거쳐서 관련된 판례 취지에 따라서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는 실체 증거의 신빙성, 이런 증명력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데 이 사건에서는 증거 능력도 문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정경심 변호인 측에 의견을 제출을 하라. 이 부분에 하나하나 증거 능력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 방어권 보장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하나하나의 단추를 깨어나가는 데 있어서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오명을 현재로서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다른 기소 이후에 관련된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활용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열하게 증거의 위법성도 논란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좀 상황이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해서 저희가 오늘 이 내용 좀 깊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거고요. 이제 추가로 기소된 사건 중에 증거 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 이런 혐의를 이제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보면 공범으로 적시된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다음 재판에서 밝혀달라. 공범 처벌부터 그러니까 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또 재판부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문서를 행사한 의혹 그리고 사문서 위조를 교사한 의혹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위조를 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위조한 그 공범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재판부가 검찰한테 물어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원칙적인 원칙론을 지적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사문서 위조에 있어서 차라리 공범으로 적시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공소사실에 누가 공범이라는 것이 적시가 되어 있고 특히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거는 교사했다는 거 누구한테 뭘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인멸의 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텐데요. 주범이 있을 텐데요. 그 사람도 거기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기소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굉장히 이례적인 재판에 경우입니다. 안 넘기냐? 네,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재판에서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게 되겠죠. 예. 그럼 피고인으로서 신분을 가지는지 아니면 그냥 참고인인지 증인인지에 따라 가지고는 법적인 지위라든지 증거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통은 공판 적어도 기소 시점에는 아니면 늦어도 공판 준비기 중에는 정리를 해가지고 예. 기소를 할 거면 하고 아니면 안 할 거다라는 의견을 밝히는 것이 맞는데 네. 지금 이러다가 갑자기 공판이 한참 진행되는 중에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럼 기존에 진행됐던 재판에 어떤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연 검찰에서 이것을 공소사실에는 적시해 놓고 기소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내가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럼 살인죄의 정범도 같이 기소가 돼서 살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정이 돼야 이런 살인 행위가 그럼 누가 그 교사를 했지? 이 교사인 공범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겠군. 이런 논리 구조로 가져야 되는데 네. 예. 현재는 예를 들면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예. 허위로 작성된 걸 행사했다는 제명을 정경심 교수가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허위냐? 그리고 예. 이걸 누가 위조했는지가 법률적으로 사실관계가 정해져야 예. 그럼 위조된 인턴 증명서를 이 사람이 알고 행사했구나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예. 현재 누가 위조했는지 기소조차 되어 있지 않다. 예.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아마 검찰의 시각은 조국 전 장관이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사건입니다. 네. 어찌됐든 A라는 사람이 이걸 위조했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다. 이거 허위가 아니라 예, 예. 인턴 증명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정당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예 공범은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범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으면 우리가 사실 이게 위조 여부에 대해서 확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될 만큼 공범도 허위 공문서 위조로 처벌을 받고 그리고 이 허위 공문서를 정경심 교수가 행사를 해야 예. 그래야 이 공범도 처벌을 받는 것인데 예. 앞에 부분 전제 사실이 빠져 있다. 그러려면 빨리 비슷한 시기에 기소를 해서 이 인턴 증명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한 것인지 누가 작성을 한 것인지를 먼저 밝혀달라. 그래야 우리가 이 인턴 증명서가 허위이고 이걸 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입학 비리에 썼다라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예. 아주 언론적인 원칙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라서 네. 검찰이 초기에 사문서 위조를 공소시효 때문에 너무너무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구속기한의 문제 때문에 14개 혐의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미쳐지지 않았는데 또 기소해야 되는 상황에 도래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범의 일부는 현재 기소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의 처분을 받지 않는 상태로 남겨져 있다 보니까 예. 법원에서는 다른 사건보다는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예. 나중에 가서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이나 예. 이 판결문을 써야 되는 그 판사로서 사실관계 확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를 빨리 시급하게 정리를 해라. 기소하려면 오늘이라도 이미 공범으로 적시했다라는 건 그 공범에 대해서 일부 기소할 만큼의 그 수사의 어떤 그 결과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소할 네. 건 빨리 해달라라는 취지입니다. 그 맥락을 제가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잘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약간 되게 기초적인 의문이 좀 떠오릅니다. 그러면 왜 검찰은 그동안 이 공범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재판부도 지적한 이 사항에 대해서 왜 기소를 안 했을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도 이제 왜 안 한지까지 저희가 단정할 수는 저희가 없지만 사실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빠르게 기소가 필요했다라는 것들은 인정이 되다 하더라도 예. 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로 기소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공범들에 관한 수사도 충분히 진행이 되었고요. 예. 사실 재판부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입장에 따라서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면은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이제 일어나서 추가 기소하는 시점에선 적어도 구체적으로 기소할 사람은 기소를 하고 아니면 예. 공소장을 변경할 것은 변경을 하고 예.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들을 안 거친 상태에서 예. 갑자기 이제 추가 기소를 하면서 변론병합 신청을 하게 되니까 예. 이 부분부터 먼저 다 정리를 하고 병합을 하고 이후에 심리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일정들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한 주체가 누구이고 어떻게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만약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신문학원을 진행을 한다면은 예. 이 사람은 어떤 법적인 지위에서 보는 건지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재판부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초기에 첫 번째 기소 이후에 지금까지 별다른 어떤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 빨리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예. 재판을 신속하게 정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이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 검찰의 사건 기록 열람 복사 이 부분도 재판에서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사건 기록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조서가 익명으로 이제 처리가 돼서 이 부분을
원칙상에서는 익명을 공개하는 게 맞습니까? 뭐 예를 들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변 보호, 그 신원을 보호해야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이제 알지 못하는 피해자, 면식범이 아니었을 때는 가려주는 경우는 왕왕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종류의 사건, 사문서 위조라든가 뭐 증거인멸 교사 이런 사건에서 그 진술사의 그 신원을 모두 다 비공개 처리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증거인멸 가능성, 나머지 공범들이 그 증인들을 찾아가서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우려를 가지고 이런 조치를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제기 이후에는 모든 정보를 같이 오픈하는 것이 그 대등의 원칙에 맞습니다. 검사랑 피고인이 검사의 아래가 아니라 검사랑 피고인은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무기 대등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피고인도 동등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게 보통은 공소 제기 이후에 첫 공판 준비 기일까지는 열람 복사를 모두 다 허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죄를 받고 있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기소됐는지 피고인 측에서 알고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사 기록, 그 증거 기록을 봐야 되거든요. 한 찬이나 보여주지 않아서 재판부에서 시한을 정해서 보여줄지 말지를 결정하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 문제는 또 일부는 다시 그 익명 처리를 했다는 거죠.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그 증언, 그러니까 진술 내용, 참고인 조사 내용은 봤는데 이걸 대체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면 결국은 피고인에게는 불리하죠. 누가 얘기하지 못한 거는 방어권 보장에는 현저하게 좀 평등하지 못한 측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피고인 측에서 당연히 이 부분은 공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명으로 누군가 이야기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고 예를 들면 보복범죄가 우려된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증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하거나 협박한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는데 그런 정황 없이 전면적으로 참고인에 대한 어떤 익명화 처리를 한 것은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방어권 침해이다라고 변호인 측에선 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요. 그 김성원 변호사께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익명화가 실제 원칙이고 이렇게 만약에 다 공개해주면 실제로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수사가 방해받을 만한 요인이 되는 겁니까? 뭐 방해받을 만한 요인이 된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다만 이제 아까 서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이름까지 가리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는 만약에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내용들을 증거로 제출했다면 어차피 뭐 지금 그 문제가 된 거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서류에 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증거를 제출했다면은 거기 부동의하게 되면 검찰로서는 그 진술한 사람에서 증인을 법정으로 소환을 해야 합니다. 증인 신청을 해야 해서 그 어차피 다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이 되는데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진술조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우리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게 있다면은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람을 증인으로 특정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걸 확인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름 자체가 나와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익명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특히 이름까지 만약에 진술자들을 다 가리는 형태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주제가 이게 굉장히 길게 준비한 건 아닌데 오늘 재판부의 그 일종의 워딩을 보면 아까 잠깐 띄워주신 CG 있잖아요. 그거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재판에 의미가 없다라고 했나요?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재판부가 검찰 측에게 이제 공범에 대한 부분을 거론을 하면서 재판에 의미가 없다? 여기 있네요. 그러네요. 저 빨간 글씨를 보시면 이 재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판사가 검찰 측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워딩이 나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범과 종범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범이 따로 있고 정범이 따로 있고 종범인 뭐 방조범이나 교사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정범 기소 없이 이 종범들만 기소하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이례적이거나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범을 기소하지 않고 나한테 종범을 가지고 유무죄인지 판단하는 거는 재판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좀 질타를 한 것이고요. 이 재판 전체가 이제 필요 없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린 네네. 허위 인턴 증명이 먼저 정범이 정리가 돼야 이걸 예. 행사했든 뭐 이거를 만드는데 도와줬든 또는 교사했던 거를 내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네. 만약에 공범이 무죄가 나오면 허위가 아니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재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기소 시점과 내용을 두고 논란이 됐던 이 검찰의 정경심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장이 재판에서도 논란이 되면서 좀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모습인데 앞으로 검찰 좀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사실 재판부가 이렇게 강도 높게 그 증거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공소장 변경, 동의성부터 하나하나 지목하는 경우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를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혼났다고 하죠. 아, 예. 혼난 겁니까? 네, 혼난 아, 겁니다. 그래요? 네, 지금 추가 기소를 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정했는데 그동안에 수사하고 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 기소된 내용이랑 지금 내용이 다르다면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범이 있다면 정범이 누군지 어떻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주장 입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일단은 병합부터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하라라고 얘기고요. 예.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예. 그 자체로는 사실 그 결과 자체에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는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경심 피고인 정경심 측 변호인 층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함으로써 예. 이 사건 공소 사실뿐만 아니라 공소 사실의 어떤 신빙성 그리고 공소 사실뿐만 아니라 이런 증거들이 수집이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절차적으로 좀 위법하고 조악하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혹시라도 기소가 이루어진다면은 또 연동해가지고 하는 변론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입장에서 공소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약간은 굴욕적인 상황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물론 뭐 공소시효를 임박했다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향후에 있어가지고는 검찰의 기소와 공소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의문을 자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게 기소된 다른 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문서 위조 혐의 건만 관련해서는 손정혜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글쎄요, 뭐 지금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들은 지금 상황이 유리하다고 판단할까요? 유리한 국면으로 좀 넘어갔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제가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극도로 부인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불허시키고 기각시키는 전략보다는 1차 기소 그대로 변경을 하고 그 상태에서 사실 변론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보는데요. 예. 지금 어찌됐든 무리한 수사이고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충분히 부각을 해서 네. 재판부의 어떤 심증이 잘못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기 때문에 예. 방어권 침해에 집중적으로 변론할 것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판단은 법원에서 원리 원칙에 따라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 가지고요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